네, 9월 1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오늘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좀 플러스 전환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네. 지금 사실 추석 전에 좀 비중을 좀 줄이자, 뭐 물량을 좀 많이 축소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현재 상황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줄이기에는 지금 일주일 동안의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을 줄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줄이는 분들이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이럴 때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떠들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저는 지금 줄이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그 2주 전에 2주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하방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지. 이게 지수랑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특정 종목들, 특정 섹터들 이런 걸로 순환매가 빨리 올라가고 특정 종목이 2차전지 섹터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른 섹터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절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볼 때는 명절 전에 예전에 설날에 사실 저희가 한 3달만 지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예전 일들을 누가 복귀해 주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 전에 보시면은 설 전에 빠졌다가 설 이틀 전부터 올랐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제가 볼 때 선반영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석이 아니라 설. 그러니까 올 설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달이었나요? 2월 달이었나요? 하여튼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틀 전에 갑자기 주식 다 비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우리 뭐 설 연휴가 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설마 이랬는데 이틀 동안 다 원상복귀하고 설 끝났는데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조정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비중을 줄일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거의 선제적인 조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퍼링이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만 확정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언제 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0월 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코스닥 종목이 최근에 좀 한 2주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절성을 생각해 보시면 10월, 11월, 12월은 항상 코스피가 우위였습니다. 배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뭐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화요일 이제 아이폰 그 13이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캐스퍼 USB 뭐 미니 USB라고 해서 했는데 가격이 싸진 않더라고요.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은 1,000만 원 이하였는데 1,80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이벤트가 좀 있고요. 아이폰 아마 13이 이 가장 그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일 날은 이제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있고, 뭐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미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은 가장 미국 시장에 중요한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이 이때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한다면 뭐 시장은 뭐 그렇게 다시 종목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만기일이 되면은 우리 이번에 그 만기일 전후로 이렇게 뭐 시장이 많이 급락하는 경우, 이게 미국 시장도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사실 없었죠. 최근에 없었고, 그 예전에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보면은 그때 미국이 이제 딱 3월 만기를 지나면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이제 지금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머징 쪽은 뭐 지금 그 현지에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머징을 땡긴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으로 저희가 약간 장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가 사실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10월이냐 11월이냐 이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보통 시장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오히려 나오면은 시장은 악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네, 저는 그렇게 뭔가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올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언제 할까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시점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인터벌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테이퍼링만 되면은 이제는 문제는 아예 어떤 저희가 우려하는 매크로 이슈는 뭐 경기가 개선 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에 있어서의 바틀렉이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은 리스크 온 모드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FOMC에서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보면 저희가 연초에 되게 익숙했던 단어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최근에 소재주들, 그러니까 철강, 뭐 금속, 뭐 이런 뭐 저희가 종목으로 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이거를 대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원자재를? 네네. 원자재 가격을 사는 게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라고 하면 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산업금속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게 더 많이 튑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이제 뭐 은이라든지 아니면 비철 금속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제가 한번 나와서 이슈를 한번 설명드렸던 뭐 중국의 철강의 어떤 생산 규모를 줄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탄소랑도 연관이 돼 있죠. 탄소를 절감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어떤 그 포스코나 아니면 이쪽에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뭐 철강 고유 섹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좀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2013년 사례를 들면서 네.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시그널을 많이 줬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정을 최근에 뭐 한 3달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 얘기가 나왔던 이슈가 키워드가 다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채 입찰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신기한 게 인플레이션 하면은 저희가 보통 커머디티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상품 가격 많이 오를 때 달러가 어떻게 되죠? 반대니까 약세로 가죠. 되죠. 근데 신기하게 미국이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안 가고 오히려 강세로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달러 강세랑 그 어떤 원자재의 강세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저는 교과서적으로 어렸을 때 다 배웠고 아마 투자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일정 부분 달러 강세를 해서 미국이 견조하다는 걸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걸 미국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어떤 미세적인 어떤 구두 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뭐 이머징의 급락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네. 이런 신흥국 우리 시장에 그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선물 플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그 충격은 굉장히 짧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뭐 자료를 가져온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코스피의 순매수를 보면은 이제 제가 고버스를 자꾸 그려놓긴 했는데 파란색이 외국인 순매수죠. 외국인 안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고 네. 뭐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이머지 쪽에 충격이 오면서 이게 이렇게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이런 걸 받아줄 어떤 하방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전략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조정 시 위기가 아니라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아마 6월 달부터 좀 계속 하반기 때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대형주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를 제가 계속 해서 주식을 좀 줄여놓고
사실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조금씩 사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기관들은 어때요? 지금 네. 기관들 계속 판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네네. 기관 물량도 상당했으니까 네네네. 기관의 어떤 수급 상황도 한번 좀 봐주시죠. 기관은 일단 거의 무조건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팔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하면 팔고 빠지면은 그래도 일정 지수 때 빠지면 좀 삽니다. 근데 산 것보다 위에서 더 팔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시고 하는 분들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뭐 주린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 아니거든요. 나 공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시대로 가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 동향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기관이 집행하거나 이런 게 뭐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기금이 하루에 1조 집행한다고 하면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 정신이 없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분도 이게 도대체 연기금이 뭐 사냐부터 뭐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데 뭐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1조 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뭐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보다는 외국인이 계속 사는 섹터인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이런 거에 왜 2차전지를 계속 살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네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다. 그쪽에 좀 우리도 따라가는 전략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나요? 일단은 뭐 주간으로 한번 제가 볼까요? 저도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제 주간으로 한번 제가 봤더니 의미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주간 동향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 크래프톤 연기금이 이제 크래프톤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채우는 모습이고요. 이게 크래프톤이 단기에 좋다라기보다는 뭐 PC 중국에서 이제 PC 게임이나 이런 거 평일에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제가 있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이 밀리면서 오늘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같이 살려던 어떤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카카오페이의 어떤 그 이제 상장이 뒤처지면서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면 이거를 좀 살 룸을 남겨놨던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담는 모습을 보여서 뭐 시장에서 뭐 65,000원에 사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돌았는데 오늘 급등한 이유가 아마 카카오페이가 연장되면서 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해서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사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스케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내일 이제 SK 그룹의 이제 첨단 소재 관련된 공개 IR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사실 SKC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SKC를 좀 선호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랑 이제 친환경 쪽 사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유통에서는 의외로 저희가 명품이 잘 팔리면서 신세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의 주간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외국인을 보면 약간 좀 틀리죠. 외국인들은 탑다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니까 일단 포스코 현대제철 인플레이션 해지로 일단 많이 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LNF 관련해서 이제 2차전지 뭐들을 많이 사시는 거 볼 수 있고 효성청소는 수소 쪽 그 다음에 IT 쪽 납폭과대 종목들을 사시고 이제 뭐 퓨어 케미칼보다 저희가 이제 롯데케미칼 아니면 대한유화 이런 거를 이제 퓨어 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롯데정밀화학 ECH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사는 모습이고 SKC는 약간 같이 사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SK케미칼도 뭐 오늘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물적 분할 얘기가 그러니까 인적 분할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나 하면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요 두 개를 이제 조합해서 봤습니다. 두 개에서 보면은 약간 트렌드를 조금 읽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트렌드에 빠져 있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가 없는 게 좀 굉장히 아쉽고 네. 저도 이게 이제 이제 지문지가 이제 사라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트렌드를 조금 보시면서 이런 쪽으로 잠깐 갔다가 뭐 차익 트레이딩 개념으로 뭐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확정하신 다음에 다시 좋아하는 종목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전략도 뭐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만, 뭐 말은 쉽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투자 안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소재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기관에서도. 그 외국인들은, 그리고 제가 만났던 외국인 투자자들, 큰 롱머니들은 일단 큰 그림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은 사고 국내 기관은 파는 이유는 국내 기관은 못 본 밸류에이션이고 외국인들은 이거보다 실적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보다 더 커지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좀 많이 보고 탑다운 쪽으로 이런 걸 많이 보고,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면 그때부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또 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주식을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담을 때가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럼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살만한 게 어디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포스코나 현대해철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거를 사신다고 하면 그냥 큰 펀드에서는 그냥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서 개인 투자분들이 먹기에는 사실 되게 어렵고, 뭐 그때도 이제 장이 조정 나올 때 봐야 되는 성장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엔 지금 2차 전지가 대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미국 투자 관련된 그 GM이랑 관련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금액이 시장에서는 8조를 기대했었는데 10조가 나오니까 그날 세로 뉴스가 아니고 이제 올랐고, 그걸 까다 보니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이제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니까 뭐 1년에 6만 톤 정도 지금 캐파가 있는데 이걸 10만 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에 30만 톤. 그러니까 4만 톤 캐파 증설이 공시가 나오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쉽게도 기관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꺾이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들의 단점이 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빠진다는 거예요. 10% 빠질 때 그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사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바이사이드에 있을 때도 참다가 사면은 그때가 사실 단기 조정에 20%는 금방 물리는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 2차 전지도 보면은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보다는 기관들이 약간 빠져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C가 돼 있고, 그다음에 SK그룹이 이제 내일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되게 많은 모멘텀들, 뭐 수소 관련된,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요걸 사시는 게 절대 수익이 더 잘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덜 오르는 대형주를 사시고 이제 장을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형주가 지금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가,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았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 바텀 아웃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도 이제 뭐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쇼티지 연말에 다 풀리니까 주가는 그 전에 분명히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사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부 정책이 어떤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얘기는 계속 연초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석 때 지나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다시 또 모멘텀이 생겼을 가능성이, 종목은 거의 똑같잖아요.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이제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 베트남이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이제 내일 발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제가 퀀트로 나온 종목들이 좀 있어서 이게 왜 오를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세실업, 영업무역, 화승엔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많이 좀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내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막을 수 그러니까 뭐 막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풀어버릴까, 이런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내일 베트남이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이런 베트남에 공장 있고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숏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롱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없다가 다시 채우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세게 사는 이유가 아마 베트남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베트남에 공장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화성엔터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성인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로 적용을 해보면 오늘 딱 올랐던 종목들이 다 위드코로나 관련주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화물 좋아요. 뭐 대한항공 보시면은 뭐 7월, 8월 달에 이제 2분기 화물 양만큼 많이 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으로 많이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고 미국으로 백신 다 맞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이 좀 리커버리 되는 어떤 기대감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기관 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하나투어가 이제 휴가 복귀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구조조정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자들의 플렉스는 여행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명품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저희가 귀에 너무 많이 들려서 명품 줄 서 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여행을 내가 어디를 빨리 지금 백신을 다 맞고 갔다 와봤다 이런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플렉스가 될 수 있어서 오늘 그 뉴스가 과연 큰 거냐고 어떤 PB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현업으로 복귀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거고 뭐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행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예약을 걸면 저희가 예약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항공권하고 같이 패키지로 결제를 하면은 그게 이제 돈이 바로 들어가고 여행은 나중에 가거든요. 3개월 후에. 그렇지. 그러면 그 회사의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와서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돌아요 보다는 이제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오른. 그래서 저는 추석 끝나고서도 저희가 가장 봐야 되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리포트가 또 하나투어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저희 대장주 사야죠. 뭐 대한항공, 하나투어, 뭐 영업무역은 이제 약간 베트남 이슈가 좀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에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대형주를 좀 담자라고 했던 네.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하나투어가 이제 정고점을 갔는데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가 로직을 생각해봐요. 정고점이 넘어갈 때는 분명히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지원책.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테니까 이제 이동 제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다 그냥 11시까지 하자. 그러면은 뭐 종목들은 이미 그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는 종목들 뭐 오픈 저녁 시간이 이제 연장되면은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소주 맥주 같은 거를 파는 하이트 진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여행업을 하고 있는 호텔 신라라든지 오늘 그런 업종들이 다 움직인 이유가 저는 오늘 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제일 세게 나온 요 애들이 추석 이후에 혹시 장이 다시 리커버리가 돼도 셀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위드 코로나 지금 뭐 베트남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네네. 그리고 하나투어가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하여튼 뭐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추석 네. 이후 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만하겠네요. 네. 네. 한번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토픽을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정말 뭐 500만 주주 시대 얘기하는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요즘 뭐 개인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러니까 수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뭐 개인들이 그렇게 세게 파는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뭐 전자가 많이 못 오르는 거,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지 손실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1월 달에 사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제가 뭐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왔을 때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뒤로 이렇게 쭉 빠져버렸고요. 지금 뭐 연기금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약간 사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그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까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한 SK의 김용호 센터장님은 뭐 내년 2분기 가격 상승으로 보고 계시고 뭐 그런 거는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오르면 주가는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는 10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지쳐서 다 떠날 때 혼자 조용히 오르고 있으면
매수 타이밍이 됐구나 이렇게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면은 저희가 또 그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 거의 똑같죠. 연기금 관심 없고요. 기관 투자자 관심 없습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들이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그래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네.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들도 그때 급락 이후로 오히려 사고 있어서 저는 지금 뉴스는 안 나오지만 약간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저희가 이제 그 뭐 바이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발꼬락을 걸쳐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몸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이렇게 걸쳐놓는 그런 투자법도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그래프는 상당히 좀 우상향이라고 봐야 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숏을 여기서 많이 쳐놓고 숏커버가 한 요 정도 나왔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트렌드를 완전히 바꾼다보다는 일단 덜 빠지는 컨셉이 좀 좋다.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수주가 나왔는데 이제 조선주가 좀 쳤거든요. 사실 조선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랑 뭐 수주 잔고 이런 거 되게 다 좋은데 외국인이 관심이 없고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속된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는 애들이 오르는 구간이 10월, 11월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탄을 맞은 데 들어가면은 장이 빠져도 좀 덜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G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에코프로, BM 이런 서 있는 종목들은 난 못 사겠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냥 LG화학을 사시고 지금 악재에 다 반영됐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SKC도 말씀드렸는데 SKC가 그 사이에 올라가지고 그러면 LG화학을 그럼 사시는 게 지금 낫지 않나. 네, 이미 최악의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그만 뉴스가 나와도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낙폭과대주. 네, 낙폭과대주를 저는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한번 좀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카카오는 근데 한 4, 5%까지 장중에 밀리다가 쫙 보합까지 쫙 말아 올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추세가 계속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쇼커버라고 역시 보고 있고요. 쇼커버.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시에 어떤 게 나왔냐면 카카오에서 상생 협의안을 나왔어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 10,000원이 나왔는데 1,500원이 이제 그 콜비 수수료였습니다. 약간 그게 차라리 500원이나 1,000원으로 보여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택시 기사분한테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저희가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1,000원하고 또 1,500원하고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럼 15%를 가져가는 거라서 이제 지금 이슈가 계속 됐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중소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카카오를 좋아했던 국민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돈을 저희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해서 무료로 이제 했고 저희 카카오톡도 공짜로 썼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모니타이제이션 되면서 카카오톡에 쇼핑을 넣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이제 돈을 좀씩 지불하고 이거를 요금을 얼마 전에 올렸다가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카카오 미용실을 하겠다. 근데 맞아요. 이게 매출의 25%를 띄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택시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택시 진짜 오래 기다리고 막 손 흔들고 잡고 이랬는데 그 1,500원을 내면서 그 수고가 없어졌으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예약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25%를 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서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처음에 이슈가 나왔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플랫폼의 모니타이제이션 이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렇죠. 건데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대국민 정서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좀 국감 이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감 때 과연 이거를 국회의원분들이 이슈를 안 가지고 나올까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위한 거니까요. 서민의 돈을 낮추기 위한 거. 그래서 약간 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왜 국감을 얘기하냐면 여의도 분들 중에서 국감 얘기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기금에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 국감을 받아봤거든요. 국감은 추석 끝나고 이제 바로 해요. 10월 달부터. 그때 이제 그 사회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하셔야지 국회의원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점 대비 빠진 거에 낙폭과대로이니까 이제 회복은 좀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뉴스가 2시에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이제 보합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요게 이제 트렌드하게 계속 다시 회복되는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회복됐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과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규제입니다. 규제죠. 예, 금융은 규제가 한국에서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이제 은행 업종들이 PER이 낮고 ROE 대비해서 PBR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오히려 중국보다도 못한 밸류에이션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일단 정말 지금 오른다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오히려 추석 끝나고 국감 시작되면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빠질 때 3, 4%일 때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약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종가 대비해서 뭐 조금 2, 3% 빠지더라도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일 막 플러스 2%인데 바로 사가지고 이제 다시 리커버리 다시 전고점을 가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전고점의 중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맥스로.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단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는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 카카오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이 났다가 바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네이버는 좀 카카오하고 다른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수급 상황으로 좀 드러나나요? 일단은 네이버랑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는 게 맞긴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금융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결국 보험중개사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금소법부터 먼저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카카오고 네이버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 투자분이 이제 네이버를 사야 된다라는 로직이 나왔다가 이제 같이 계속 빠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로직이 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냥 심리적으로 이건 네네. 그래서 이제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 건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의 단점이 바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 시장에 돌아가는 눈치로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먼저 가 있었고 그 큰 형님들 먼저 가 있었고 잘 버티던 플랫폼 기업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그냥 빠진 거고 지수가 오르는 것도 다시 플랫폼 기업이 오르면 다시 지수가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보다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언제가 바닥일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금융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규제가 나오면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때렸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시행을 했고 액션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그런 기간이 이제 충격 기간이 한두 달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래서 올라갈 때 만약에 카카오는 빠지고 네이버만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낙폭과대주로 사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NC소프트 이것도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뭐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도 받았었고 지지난주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흘러내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사보고 싶긴 하죠. 쌌는데 지금 보니까 더 싸졌네.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일단 그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런칭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2, 3년을 준비했던 신작이거든요. 그 신작이 지금 앱스토어 매출액이 지금 20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일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다운로드랑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제 돈 버는구나 하고서 주가가 오른 거건데 일단 NC소프트는 다운로드 순위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원래 이 정도 게임을 이제 대작이라고 하는 게임을 내면은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갔던 게 1등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운로드 순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순위는 20위까지 해가지고 18위, 2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올라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데일리로 이제 인터넷 게임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내줍니다. 아침마다 텔레그램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막 그걸 보고 시초가에 플러스 약간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거를 보시고 투자하셔도 저는 그 5%가 아까워서 하시는 게 이제 먼저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 먼저 내가 납폭과대를 사고서 이제 5%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약간 떨어지는 칼날이 지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진 않는데요.
NC소프트가 사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탐방을 제일 처음 간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김택진 씨의 그 어떤 리니지라는 캐시플로우, 저는 캐시플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돈을 많이 쓰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속칭 이제 저희가 뭐 이게 현질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쓰는데 이런 돈을 계속 많이 쓰는데 이런 확률화 아이템의 구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몰랐죠.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분도 NC소프트 하면 뭐 확률화 아이템 그거 뭐 우리 약간 속된 말로 호갱 맞은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NC소프트가 먼저 반등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라 하더라도 네. 그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이나 네네.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예. 계속 뭔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면 낙폭과대주라 하더라도 우린 피해야 된다. 맞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카카오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수급 상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카카오가 더 낫다. 네, 오히려 지금 NC보다 낫죠. 예, NC보다 NC소프트보다 NC와 카카오 중에 네네 카카오 중에 우선순위를 하자면 그래서 카카오도 보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파는 겁니다. 일단 금융규제나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팔자. 국내 기관들은 제가 보시면은 외국인 판 거보다 못 팔았거든요. 제가 볼 때 들고 맞은 겁니다. 이거는 예, 맞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약간 이제 들고 계신 거죠. 예, 아직까지 이제 밑에서 살 구간을 이제 보시겠죠. 근데 이제 뉴스가 지금 너무 과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이제 지금 사회 그 어떻게 보면 K홀딩스나 이런 그 개인 자산으로 100% 되어 있는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3천억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 기회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NC소프트는 사실은 양매도입니다. 예, 처참하죠. 연기금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C소프트는 연기금이 너무 좋아하는, 왜냐하면 들고 가면 2,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3, 40%씩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빠질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은 뭐 그냥 컨벡션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팔아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만 뭐 이렇게 사모펀드까지 외면하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사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낙폭과대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게 어디 뭐 한두 주체라도 좀 매수 쪽으로 턴을 해줬으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다 매도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저거를 들고 있으셨다가 그냥 날벼락 맞으신 예, 주린이분들, 투자자분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아까 뭐 달러 강세 그 이야기 했지만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가 좀 주식시장이 안정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달러 강세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머징 국가들을 보시면은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석유와 연관이 많은 나라거든요. 뭐 이미 공부가 되셨겠지만 유가가 좋잖아요. 러시아는 좋고요. 브라질은 이제 석유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상품들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파는 국가인데 이쪽의 지수는 또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13년도에 테이퍼링이 됐을 때 발작이 났던 거는 미국이 갑자기 뉴스 나왔는데 오늘부터 버냉키 씨가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머징이 금리 인상할 시기도 없이 그냥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이머징들이 다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어서 한국도 이제 금리를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가계부채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리 올릴 때 저만 몰랐더라고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만 몰랐더라고요. 이제 계속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거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채권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때서야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테이퍼링이 확정될 때까지 이런 환율은 결국엔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테이퍼링 나온 다음에 외국인이 세게 들어오느냐, 그것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때 남은 자금들을 다 투입해서 저도 이제 어떤 랠리에 동참하느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개별주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네. 에코프로비엠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이 투자하는 주식인데 네.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2차 전지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소재주로.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밸류에이션은 천장을 뚫었고요. 네. 예, 지금 10조까지 왔습니다. 2위인데. 예, 지금 시총이. 네, 시총이. 그럼 약간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 종목들은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지수는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2차 전지입니다. S&P, 에코프로 다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고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뭐 주가는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받치는 역할을 이 두 종목이 했고 이 두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 롱숏 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숏 한번 하고 싶다. 2차 전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들고 있어도 좀 이거는 또 다른 종목들도 너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LNF가 18% 오르는 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예, 이게 쏠림이거든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쏠리니까 그냥 다 2차 전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폭과대인 종목들 뭐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에코프로 BM이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증설 공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추가적인 캐파 증설, 그러니까 4만 톤이 부족하죠. 이제 그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목표주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섹터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뉴스에 팔아라? 네, 뉴스에 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사실 이번에 나왔을 때 뉴스에 그 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관이 처음에 약간 세론 뉴스 나왔다가 다시 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왜 2차 전지를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에 많이 샀지만 안 되는지. 그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시면요. 연기금은 사실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팔았습니다. 이 연초 그러네요. 대비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이거 에코프로 BM 어때요 하면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냥 방향성인 것 같은데 비싼데 내가 여기서 얘를 이 말씀하신 분한테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관도 계속 팔았죠. 누가 샀냐? 외국인 혼자 샀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외국인이 팔 때 빠지겠죠. 심플한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제가 뭐 핀테크 업종과 2차 전지 이런 성장주 업종들을 공부를 좀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약간 그 많이 로직에 많이 얽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에코프로 BM이랑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투자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제가 말씀드린 투자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뭐 돈이 많으신 VVIP들 뭐 아니면 제가 만나는 PB분들 전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제가 2차 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를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특정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상 에코프로 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을 한 10% 20% 담았다고 치고 이게 30% 오르면은 뭐 10%니까 이제 3% 오르는 거 전체 포트에서. 근데 나머지 90%가 10%씩 빠졌어요. 그럼 9%가 빠지면 3%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비중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률이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은 사실은 15, 16년도에는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관 드리븐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계속 샀습니다. 이거는 방향성하고 실적은 2015년도, 25년도 거까지 땡기면 멀티플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업체들은 멀티플이 뭐 2025년 대비해서 30배가 넘어버리니까 제조업인데 30배를 넘어가면 이제 내후년 건데 30배가 넘었었는데 캐파 증설은 2024년 5년 이제 그렇지, 전문가인 사람들한테도 2차전지 더 가나요 물어보면 이제 방향성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파는 시점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나오면 기관이 다시 살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이 파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좀 해봐요. 네, 대화 좀 뭐 제가 뭐 이메일 넣어주시면은 혹시나 외국인 뭐 검은머리 외국인 분이 이제 전화를 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성에 투자했다는 거죠. 2차 전지의 2차 성장. 핀테크. 그러면 저희가 대장주가 LNF랑 에코프로 BM인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100을 놨을 때 지금 450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 3월에 장이 빠지고 올라갈 때 2차 전지 업종만 뭐 흔히 말해 저희가 몰빵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게 이런 투자가 쉽나요? 그렇죠. 예,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여기서 무조건 팝니다. 그렇죠. 인간이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전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대비 수익 상승률로 제가 이렇게 좀 해왔어요. 나래비를.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키 맞추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게 나오니까 NNF도 같이 올랐고요. NNF가 오르니까 일진 머티리얼도 오르고 뭐 이런 순환매 장으로 섹터에서 돌아가거든요. 뭐 의외로 코스모 신소재가 연초 대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 주변에 이거를 들고 있는 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게. 네네. 뭐 저희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2차전지 업종을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얘기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거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소재 업체들을 제가 이제 쭉 가져왔고요. 뭐 여기에는 뭐 응급제하는 업체, 첨가제 아니면 뭐 다양한 2차전 뭐 동박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결국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2차전지 업종을 사고 싶다면 이제 여의도에서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뭐 그냥 난 대장주 살게요.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갈 때 원래 이게 제일 세요. 예, 뭐 그 말이 전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올라 있는 걸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나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떨어질 때 또 이런 업체들이 또 먼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 밑에 있는 까라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SKC가 약간 겹치죠. 아까 외국인들이 사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서 기관 투자분도 분명히 많이 오르는 업종을 팔아서 이 업종으로 조금 예를 들어 인젠 머티리얼 혼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첨보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업종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냥 비중과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비중과 종목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2차전지 업종을 나는 20% 가져가겠다, 10% 가겠다 정해놓고 그 정해낸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면은 나는 20%를 가져갈래요. 그럼 200만 원을 하는데 이 업종 중에 그래 에코프로비엠 대장이니까 나 200만 원 중에 절반은 여기다 100만 원을 사고 나머지 LNF는 50만 원 사고 나머지 50만 원은 일진 머티리얼이 25만 원, 첨보 25만 원 이런 식으로 사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기관 투자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주린이 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안 오른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끝부분에 있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성향입니다. 돈 많으신 분들도요. 네. 만나보면 나는 이거 죽어도 안 산다. 왜냐면 남의 좋은 일을 왜 내가 하냐. 그렇지. 남 올려주니까. 나는 이걸로 끝까지 사겠다라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이게 키 맞추기가 될지 아니면 요게 빠지면서 이런 애들이 그냥 같이 빠질지는 그때 가봐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많이 올랐다고 네. 해서 많이 빠지고 네. 덜 올랐다고 해서 덜 빠지고 이게 아니다. 그렇죠. 많이 빠지면 대장주가 빠지는 순간 네. 아래쪽도 같이 많이 빠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응급제 이슈가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 첨보가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지만 생각보다는 이 대장주들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에코프로비엠 저런 뭐 대장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거에 올라탔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올라탔어. 근데 불안하잖아. 그게 좀 긴장하고 뭔가 조짐만 보이면 빨리 탈출해야지 네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럴 때 가장 뭔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그널 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1번 외국인이 판다. 왜냐면 외국인이 주인이죠. 외국인이 지금은. 주인이니까. 네. 근데 외국인이 제가 그때 예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워낙 캐파 증설이 세게 나오니까 지금 외국인이 안 팔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사지 않으면 주가는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날 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전 업종이 다 빠질 때 오히려 뉴스가 좋은 게 나왔는데.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하는 섹터를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 에코 BM만 혼자 빠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 밑으로 음봉으로 시작했지만 다 양봉으로 올라왔거든요. 에코 BM이 결국 대장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어디가 꼭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때 팔고 싶어요. 그때 전 물량을 제가 팔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사줘야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값에. 네, 좋은 값에. 그러면은 그 상대방 거래하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올라가는 말에 이제 탔습니다. 20%를 싫던 아니면 50%를 싫던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는 거지만 50% 싫었는데 만약에 다음날 다 5%씩 올랐어요. 와, 너무 기분 좋네. 근데 제가 그때 추천드리는 말씀은 차익 실현을 나눠서 해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얼마 갈 때까지 안 팔 거야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그거를 이제 10% 나눕니다. 3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 거야. 그러면 3만 1,000원, 3만 2,000원, 3만 3,000원, 1,000원대마다 제가 가진 물량이 10분의 1씩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꼭지에서 팔면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눠 팔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 되면은 조금 있는 걸 되게 행복해해요 또. 그렇죠. 내가 뭐 미리 팔았어. 그래서 그런 심적 안정감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점 불안 뭐 들고 있으신 분도 아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적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번 올라타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잘 이걸 참고해서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는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원칙으로 잘 대응하시면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만난 우리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정립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장이 좀 플러스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그 뭐라고요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